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영주 전 의원 함께합니다. 먼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후보자로 지명됐으니까 2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됐는데요. 장성철 교수. 예. 1번 타자가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글쎄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든지 지명 철회가 먼저 될 줄 알았는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21일 만이고요. 원래는 6일 날에 인사청문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해서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아니었느냐라는 비판,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교육부 장관으로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적절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대체로 이런 경우에 이제 당선인과 교감 없이 스스로 사퇴했을 리는 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명 철회를 하는 것과 스스로 사퇴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당선인한테 부담이 적은 걸까요? 아무래도 자진 사퇴하는 게 부담이 적겠죠. 본인이 지명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또 지명 철회를 하면은 그 지명했던 분과의 인간관계도 있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내심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두 명 낙마 대상자는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기존의 정치 문법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따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좀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안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뭐 당선인과 교감해가지고 낙마하고 이런 것보다 오케이, 국민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뽑은 것 같다, 나 철회하겠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뭐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인선 실패에 대한 그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취임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중지를 모아서 이런 방식, 즉 지금 후보 지명된 분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부담 가겠죠.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선선하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별로 못 봤잖아요. 네. 좀 달라진 정부에서는 다른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그것도 맞는데 저는 꼭 이제 이렇게 장관 후보자, 장관으로 지명받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본인들에 대한 의혹이나 아니면 지난날의 과오가 있으면 이런 분들 공직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공직을 맡게 되면은요, 그 공직이라는 자리를 본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인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부 장관 됐을 때 또 그러한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저는 공직할 사람감이 아니에요라고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고 참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안이 절단나는 걸 우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렇죠. 뭐 앵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법무부 장관 하려고 하다가
지금 풍지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은 인간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남 교수 대체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뭐 그 공개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 나가려면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눈이 머나 순식간에 요행을 바라는 거죠. 설마. 그리고 또 어떻게 주어진 자리인데라는 생각들 대부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청와대 공직기강에서 지금 좀 체계가 바뀌겠습니다만 인사검증 시절이 되면 본인한테 연락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장관직이라고 하는 그 소위 이른바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제한 자체에서 대부분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을 다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좀 전에 김인철 장관 총리 후보 부총리 후보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뭐 일가족 4명이 장학금을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으면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물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아니 교육부총리 되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박사 논문을 심사하는데 방석집에서 접대받으면서 이 심사를 했다. 이게 자서전에 탄로가 났잖아요. 밝혀졌잖아요. 결정적인 건 저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 기득권 주류로서 특혜 어떤 거의 뭐랄까 만연된 어떤 생활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문 대상이 되는 순간 본인은 장관이 되는 줄 알고 또 청문회로 가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뭐 그다음에 적절하게 자료 제출 부실로 하고 자료 제출 회피하면 검증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내노란불 이걸 넘어서서 지금 특히 이 정권 그 초기 일기 내각에서 보여지는 후보자들의 태도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도 좀 파렴치하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이제 김민철 부총리가 자진 사퇴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두 아들 네. 의대 편입도 그렇고 아주 하루에 몇 건씩 나와요.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대 평가위원 참여했다. 정호영 아들 2년간 경북대 의대만 지원했나. 그동안 의대 지원 여부 보니 편입 가능 21곳 중 18곳에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 법원도 과실 인정. 여기는 왜 꼼짝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당선자께서 청문회에서 확실한 팩트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다른 무수한 후보들보다 정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다소 감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자리들은 훨씬 더 우리 사회의 다른 자리에 비해서 이 윤리나 규범이나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그런 그 잣대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김인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흠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뭐 당선자에게 미리 사전에 몇 가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너무 쉽게 당선자가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그냥 떠밀리듯이 간 거 아닌가 보여지고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의 차이가 있겠죠. 김인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말하면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사물을 대한 태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훨씬 더 정호영 후보자의 사안이 더 급한데 실제로 그런 데 대해서 견뎌보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더 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 예.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김민철 후보자, 조국 전 장관 공통점이 교수 출신이에요. 네, 네. 장학금, 논문 입학, 편입, 봉사활동, 표창장 이 부분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유독 이렇게 교육 쪽의 출신 이런 부분들 논란이 많이 되는 것
문정부에서 적폐청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육 분야도 한번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모든 그 기득권 구조가 지금 은폐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계의 비리를 얘기합니다. 실제 교육계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학맥에 의한 어떤 서로 그 감싸기라든지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돼 왔는데 뭐 이렇게 큰 어떤 우리 사회 개혁, 검찰 개혁 뭐 이런 데 이제 되게 그 거대 화두랄까 이런 데 좀 집착하면서 실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이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비리라든지 또 뭐랄까 좀 나쁜 관행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다 수사 대상이라고 느낄 정도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의대 편입 과정 같은 경우는 비단 지금 과거에 어떤 조국 전 장관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의 모든 의대가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유은혜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그 편입학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입학 과정에서의 어떤 그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위 공직자들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시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려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예. 판단입니다. 여기 교수님이 두 분 계시죠. 정기남 조선대 개건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런데 이제 장성철 교수, 개건 교수, 특임 교수는 이제 정말 그 좀 파트타임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렇게 학교에 쭉 몸담고 있는 아니죠. 분은 전임은 네.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는 가깝게 그렇지만 전임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교수 사유를 들여다보고 학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 교육계 쪽에서 먼저 좀 혁신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가지고 혁신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저만- 사람이 바꿔야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금요일 날 하루 가서 강의만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교수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커넥션, 카르텔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직접 체험을 못 해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차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하는 거네요. 네, 네. 예,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까지 청문회를 하는데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청문회 전체적으로 어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래서 어제는 뭐 전형적으로 여야가 완전히 구분돼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방어하는 쪽으로 갔고 민주당 쪽은 어쨌든 두 번 김현장을 왔다 갔다 한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의혹이라고 해왔던 여러 가지 고문료 문제라든지 뭐 소유주택 뭐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론스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어제 한 6시 7시쯤 되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벌써 피로감을 느끼셔가지고 승일종 의원 질의에 거의 졸려하는 듯한 모습도 그게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예. 거구나. 오늘까지 가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젯밤에 몇 시까지 했나요?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다. 예. 어제 밤 늦게까지 거의 몇 상임위 그걸 이틀간 해서, 또. 예 하시니까 아마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이제 아마 말씀은 어제 또록또록 자기 방어를 잘 하셨는데 오늘 모습은 어떨지 좀 또 사뭇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윤석열 일기 내각을 기가 찬 내각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찬 내각이 기가 차기도 하지만 기업과 가족 찬스로 가득 들어찬 내각이다. 이렇게 뭐 기업의 후원도 많이 받고 가족 찬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다는 것을 비꼰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요. 민주당 분들은요. 야당에 진짜 체질화된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죠? 정말 저런 조어라든지 공격 포인트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패널도 야당이 더 재밌지 않아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여당 패널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여당 패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좀 그래도 방어하고 옹호하고 예. 그런 부분들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이중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했는데 이쪽 보수우파 쪽 분들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가고 비평을 하면 이게 평론가로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 보면 물론 이제 방어하고 뭐 또 그쪽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지만 역시 상식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의견을 딱 정확하게 전달할 때 패널들도 박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네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한덕수 총리 그 청문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나중에 국회 인준 시켜줄까 그런 가능성 좀 보입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명백한 불법이 뭐 나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요한 쟁점들이 뭐가 해소가 됐다든가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다른 어떤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김인철 뭐 후보자는 이제 오늘 본인 스스로 사퇴했습니다만 이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칼날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청문회 전체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아직 뭐 어떤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어떤 그 이렇다 할 뭐가 터지지 않으면 오늘까지 과정에서 인준 반대 표결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좀 여론의 부담 또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라는 어떤 혹시 그 허들에 갇히지 않을까 덫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나 아직 그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주로 도덕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총리 후보자가 되겠다는 분이 저렇게 이해충돌의 원칙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로 하루 종일 질타당하는 모습 또 그리고 부인의 어떤 그 계좌 자료까지 개인 정보를 이유로 내 자료 회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청문회 관련 이 정도 하고 지방선거 좀 살펴보지요. 가장 관심이 높은 게 과연 이재명, 안철수 두 전 대선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인데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이재명 고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고문은 본인은 상당히 출마하고 싶어서 예. 지금 여론의 움직임, 당내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안테나 세워놓고 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보십니까? 저는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본인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나온다면 인천 계양을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 분당에 만약 나오신다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8월 달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약 참모라면은요. 전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개항에 나가가지고 일단 배지를 달자. 그래야 지금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검찰, 경찰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지를 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참모라면 얘기를 할 거고 가능성이 높은 개항에 나갑시다. 비판은 잠깐이다. 그냥 일단 배지 달면은 다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대선 후보가 가장 쉬운 그런 곳에 나갑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나가서 배지 다는 게 맞아요. 예, 윤희석 대표. 장성철 평론가가 참모로서 조언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전 후보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하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나가는 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대선에서 아깝게 차점으로 지신 분하고 경선 과정이나 중간에 그만두신 분하고는 처신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왜 다른 후보들은 대선 나왔던 사람들은 선거 나갔는데 왜 이재명한테만 그러냐고 송영길 대표 그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은 차점자한테 또 바라는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회창 후보가 과거에 97년 대선을 아깝게 진 다음에 바로 8개월도 안 돼갖고 한나라당 총재로 복귀를 해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여의도의 황제처럼 있다 결국 또 집니다. 정치적으로 소비가 엄청 됐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아들 의혹 관련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기다 뭐가 더 있냐면은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항을 해 나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성철 참모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대선만 보고 나가셔야 될 뿐인데 저는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 재보궐은 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처럼 저처럼 이제 보좌관이나 실무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분들, 좀 경험이 조금 적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평론가면은 맞대니까 그 말씀이. 근데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윤희석 대변인 같은 참모는요 아마 보스가 연락 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지금 나가고 얘기냐면요. 싶어 하는데 이 본인들의 어떻게. 어떤 정치적 그 뭐랄까 야심 이걸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게 대권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 경험도 있어요. 대권 무망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조언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아마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면서 그 등판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평론가든 참모든 뭐 이제는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모시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등판론은 당의 엄청난 계파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방선거가 수도권 전패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이 공동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실제 향후 정치 일정에도 굉장히 본인 그림대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예. 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해보죠. 김영주 의원. 네. 지금 성남 분당갑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당선인과 교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출마할 것 같습니까?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윤 당선자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현재로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 그래서 당을 좀 맡겨볼 만한 물론 당내에서의 반응이 얼마나 좋을지는 나중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국회로 들어가서 과정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에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윤 당선인이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썩 그렇게 그걸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 예.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가 안철수 위원장 보좌관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무조건 나가라 그러죠. 아, 그래요? 할 일이 없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뭐 총리도 안 하겠다, 뭐 선대위원장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번 총선 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배지 달고 들어가서 아예 세력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실리추구형 보좌관이라고 전 봐야 돼요. 실리추구형이에요. 윤희석 대변인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서 나가서 차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나가시는 게 맞죠. 경우가 다르다.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당권도 하고 대권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을 삼아야 된다고는 봅니다. 네. 정기남 교수는요? 안철수 경우는 다르다. 안철수는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럼요.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하겠다라는 그런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박민식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박민식 의원이 계속 분당에 계속 살으셔가지고 상당히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예. 제가 분당 사는데 박민식 의원 본 적도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네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요. 내일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지요. 청문 대전 흥미진진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